서울 시내 한복판. 오후 3시 반에 따스한 햇살이 버스 정류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국정원 대테러팀 팀장 강지연은 오늘만큼은 평범한 모습으로 거리를 나섰죠. 검은색 니트에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하얀 운동화까지. 28년간 특수부대와 국정원에서 칼날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칼같이 달인 검은 정장의 구두를 신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영락없는 평범한 직장인 차림이었죠. 손에 든 가방도 늘 들고 다니던 딱딱한 서류 가방이 아니었어요.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예쁜 크로스백이었죠. 가방 안에는 업무용 태블릿도 기밀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딸과 함께 볼 영화표 2장만 달랑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딸 하윤과의 약속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오후 4시 강남 CGV 앞에서 만나기. 대학생이 된 딸과 정말 오랜만에 갖는 영화 데이트 약속이었어요. 지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과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한 시간이 이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하윤이가 어릴 때는 정말 정신없이 일에 쫓겨 살았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끝없는 훈련과 작전으로, 국정원에 들어온 후에는 쉴 틈 없는 정보 분석과 현장 업무로 늘 바빴죠. 문득 딸의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제대로 가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윤이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빚을 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윤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지연도 조금씩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딸과의 시간을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죠.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놓쳐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끽! 743번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지연은 교통카드를 찍으며 버스에 올라탔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버스 안은 제법 한산했죠. 창가 자리에 털썩 앉은 지연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바쁘게 건너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학원 가방을 맨 채 종종 걸음치는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연은 문득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며 그녀는 늘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왔어요. 테러 위협, 국가기밀,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기로에 놓였고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저 창밖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오늘따라 더욱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딸 하윤이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딸이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때로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지연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죠. 누군가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버스가 한강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건너갔습니다. 지연은 한강을 바라보며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만 같았죠. 강물이 따스한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이런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띠링! 핸드폰에서 하윤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출발했어. 오늘 진짜 기대된다. 엄마랑 영화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지현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우리 딸 볼 생각에 벌써 설레네.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정말 기대돼.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는 지연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국정원 팀장도 특전사 출신 요원도 아닌 그저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로서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버스는 계속해서 강남 방향으로 향했고 지연은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가 제발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랐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접어들 무렵 지연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나른하게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남자 4명이 버스에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지연은 온몸의 감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저들은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28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팔뚝에 꿈틀거리는 문신,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특유의 위압적인 기운이 있었죠. 4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었지만 얼굴에는 날카로운 흉터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뒤를 따르는 3명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들의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와 주위를 훑는 시선 처리만 봐도 조직 생활을 하는 무리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슬쩍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았죠. 버스 안에는 대략 30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지연의 시선이 버스 중간쯤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어깨에 반짝이는 계급장이 지연의 눈에 확 들어왔죠. 갓 임관한 신임 여군 중이었습니다. 여군 중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지연은 그녀가 이미 저 남자 4명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군인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너무 젊고 실전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4명의 남자 중 리더격인 인물, 조태호가 피식 웃으며 여군 중위 근처로 다가갔어요. 그의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여군 중위의 자리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게 단순한 시비처럼 시작됐어요. 조태호가 여군 중위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을 건넸죠.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우리가 좀 앉아야겠는데 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나? 조태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정중함과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죠. 여군 중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쪽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근데 우리는 꼭 여기 앉고 싶거든? 조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창밖을 보며 못 본 척 했습니다. 여군 중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연은 그녀가 속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위협은 처음 겪는 듯했죠. 조태호의 부하 중 한 명이 여군 중위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군인이면 선배한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시비를 걸지 말아주시죠. 여군 중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태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의 부하들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죠.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버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딸과의 약속도 있었고 더는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조태호가 희죽거리며 여군 중위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는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그녀의 몸에 피처럼 흐르던 정의감이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지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는 가면 뒤로 특전사 출신 국정원 최정예 요원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조태호의 더러운 손이 여군 중위 이수아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갑자기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지연이 어느새 조태호의 바로 뒤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추상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호는 잔뜩 인상을 쓰며 뒤를 돌아봤어요. 대체 어떤 놈이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지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지연을 본 조태호는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갈 길이나 가쇼. 조태호는 지연을 완전히 무시하며 다시 수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연의 손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움직여 조태호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어요. 나. 조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마치 강철 바이스에 물린 듯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너 뭐야? 이거 안 나? 조태호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소리쳤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더 강하게 주었죠. 형님, 이 아줌마가 뭐 하는 거야?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연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조직원이 지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연은 조태호의 손목을 잡은 채로 가볍게 몸을 살짝 돌려 그 주먹을 피해냈습니다. 동시에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그의 팔을 휘감아 순식간에 관절을 비틀어 버렸어요. 으악!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의 간결하고 정확한 합기도 기술에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 지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실전을 온몸으로 겪어온 그녀에게 이 정도 소라는 아이들 장난 수준이었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양쪽에서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는 지연의 등 뒤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공격을 시도했어요. 좁은 버스 통로에서 세 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연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공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조태호의 손목을 놓아주며 물 흐르듯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등 뒤에서 오는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동시에 옆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손목으로 쳐내 막아냈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숨막힐 듯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린 날카로운 타격이었어요. 밋! 두 번째 조직원이 복부를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연의 정확한 타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조직원은 그 모습에 순간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지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걸음에 그에게 바싹 다가가 어깨를 잡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버스 바닥에 세 명의 건장한 조직원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조태호만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극심한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대체 뭐야? 뭐 하는 년이야? 조태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에는 공포심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태호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태호가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그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조태호의 팔을 잡아 완벽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닫고자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합기도 기술이었어요. 애매. 조태호가 버스 바닥에 처박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그의 위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함부로 여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건장한 남자 4명을 모두 제압한 지연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특히 여군 중위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이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태만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지연이 발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짓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조태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닌 진짜 살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세요. 지연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조태호와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조태호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조태호는 조직원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직전 지연을 향해 도끼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네가 누군지 내가 똑똑히 알아내겠어.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 조태호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릿한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두려움조차 없었어요. 조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버스 안에서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지연을 향해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걸크러쉬. 여기저기서 칭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지연에게 다가가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태호의 마지막 말이 그냥 하는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원들의 행동거지를 보아 동네에서 어깨에 힘 좀 주는 보통 깡패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수아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지연을 신기하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지연은 수아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연과 수아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좀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수아는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신 지연을 힐끔거렸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향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살게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는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죠. 도움을 받았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연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로 향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아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군인이세요? 수아의 꼿꼿한 자세와 절도 있는 말투에서 군인 특유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군 중위 이수아입니다. 수아가 정중하게 그러나 힘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임관했습니다. 오늘은 휴가라서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아이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당황스러움이 가시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연은 수아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이셨군요. 어쩐지 그런 험악한 위기 상황에서도 참 침착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아주 잠깐 군 생활을 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말로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아는 지연의 엄청난 무술 실력에 대해 계속 궁금해했고 지연은 그저 옛날에 호신술 좀 배웠어요 라며 적당히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어요. 대화가 점점 편안해지면서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인 습관인 듯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지연의 눈이 수아의 손목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수아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시계. 지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며 흘러나왔어요. 수아는 지연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 시계요? 이거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시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보통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은색 케이스에 해진 검은색 가죽 밴드, 그리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지연은 그 시계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두고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연이 간신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물기가 섞여 있었어요. 수아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지연의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박진태, 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강릉에서 사셨는데. 수아의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박진태. 그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28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바로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28년 전에 심하게 다친 여군 한 명을 돌봐주신 적이 있나요? 지연의 질문에 이번에는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아는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느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군을 발견하셨대요. 총상까지 입은 상태였다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집에서 치료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지연은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릉 지역으로 침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추격을 받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그날 밤, 간신히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박진태 어르신이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채 자신을 숨겨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정성껏 간호해 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이 시계 하나만 달랑 남겨두고요. 수아가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시계를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죠.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군이에요. 지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수아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정말요? 정말로 아주머니가 그때 그분이세요? 수아의 목소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시 상황을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어요. 작전상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유품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지난 28년간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소속 부대도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지연이 미안함 가득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아는 다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이렇게 기적처럼 이루어진 재회였어요. 지연은 박진태 어르신에 대한 그리운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슬펐지만 이렇게나마 그분의 손녀를 통해 인연이 이어진 것에 깊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시계를 꼭 돌려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당신 덕분에 한평생을 살 수 있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아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지연이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수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마음이 뜨겁게 뭉클해졌습니다. 박진태 어르신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무치는 고마움이
28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수아가 영상통화를 걸자 곧 화면에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화면 속 남성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박시우였습니다. 올해 50세의 베테랑 형사로 28년간 경찰로 일해온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었죠. 수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봐주셨던 그 여군분, 기억나? 그분을 만났어. 수아의 말에 시우의 표정이 깜짝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시우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어요. 수아가 휴대폰을 돌려 지연을 비춰주었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화면 속의 시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우는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때 어린 소년 한 명도 같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시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떠졌어요. 누나 맞죠? 시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28년 전 아버지를 도와 지연을 정성껏 돌봤던 바로 그 소년이었거든요. 당시 22살 풋풋한 청년이었던 시우는 아버지 박진태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지연을 밤새 간호했었습니다. 매일 약을 갈아주고 죽을 쏘아다 주고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비록 며칠간의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린 시우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우, 정말 시우 맞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우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저 한동현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나. 화면을 통해서지만 무려 28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이 놀라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돌봐준 그 여군이 바로 눈앞의 지연이고 그 여군을 아버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영화 같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나를 얼마나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시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님께 제대로 인사 한마디 못 드리고 떠나서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시우는 화면 너머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 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시우의 말에 지연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겁게 촉촉해졌습니다. 시우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누나처럼 정의를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경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28년째네요? 시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22살의 어리고 순수했던 청년, 시우가 자신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되었다니. 정의를 추구하는 그 고귀한 정신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진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우는 아버지가 지연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녀가 남기고 간 시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했는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지연도 그때의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감사함과 미안함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누나, 꼭 한번 만나요. 수아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누나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요. 시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해둔 것들이요? 네, 나중에 만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윤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딸하고 약속이 있어서. 어이구, 그럼 따님도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만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시우가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수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거예요.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그럼 딸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딸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금방 받는데. 지연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시우가 화면을 통해 지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누나? 딸한테 전화가 안 돼요.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지연은 마음속에서 불길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윤이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수아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현장을 누벼온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아까 버스에서 만났던 조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잘난 아줌마지? 지연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조태호가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전화를 하는지, 끔찍하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시우와 수아는 지연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시우가 화면을 통해 다급하게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태호의 전화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 같다는 끔찍하고 두려운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하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런 전화가 온 것이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적 같았던 재회의 순간이 갑자기 지독한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조태호의 전화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소중한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기쁨도 잠시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위기가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딸 참 예쁘게 생겼더라. 하윤이라고 하던가? 조태호의 비릿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섬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조태호가 하윤이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윤이 어떻게 했어? 지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았지만 지연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화면 너머의 시우와 옆에 앉은 수아도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화내지 마. 아직은 안전하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조태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쾌감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내년 때문에 당한 굴욕, 이대로는 못 넘어가지. 네가 내 소중한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줬으니까 말이야. 지연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을 맨몸으로 헤쳐온 그녀였지만 사랑하는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평소에 강철 같던 냉철함을 잃고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거야? 얼마든지 줄게. 제발 우리 하윤이만은 건드리지 마. 무사히 돌려보내줘. 지연이 애처롭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태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로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10억. 깔끔하게 10억 원 준비해. 오늘 밤 12시까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지연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대신 내 딸 하윤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절대 용서 안 해.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조태호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크크, 협박하지 마. 지금 누가 더 위급한 입장인지 잘 생각해봐야지, 아줌마. 누나,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화면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시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태호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날카롭게 경고했어요. 경찰? 경찰 부르는 순간 네 예쁜 딸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명심해. 혼자 와야 해? 한금아. 전화가 끊어지자 지연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과 조태호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동시에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아가 지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정하세요, 선배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 조태호 같은 놈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 알면서도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화면 너머의 시우가 진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를 믿으세요. 저 경찰 경력만 28년입니다. 이런 납치 사건 셀 수 없이 많이 해결해봤어요. 하지만 지연은 딸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어요. 섣불리 경찰이 개입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도 해볼까요? 수아가 제안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야. 이미 전원을 꺼놨을 거야. 그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지연의 예상대로 하윤이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세 사람은 곧장 시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우는 이미 집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우는 지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윤이 무사히 찾아낼 거예요. 시우는 즉시 믿을 만한 동료 형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납치 사건이야.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해. 지금부터 관내 모든 CCTV 확인부터 시작해야 해. 시우는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움직이는 걸 조태호가 알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누나.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주 비밀리에 진행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일반 가출인 실종 신고로 처리하고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어떻게 마련할지도 막막한 문제였지만 더 큰 걱정은 조태호가 과연 돈을 받고 하윤이를 순순히 놓아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잔인한 행동거지로 보아 단순한 돈벌이가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때 시우가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28년 전 지연이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쓰던 낡은 수건, 급하게 갈아입었던 옷가지들,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 급하게 남긴 작은 메모까지. 박진태 어르신이 아들 시우와 함께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를 다시 찾게 되면 꼭 돌려드리려고 전부 다 이렇게 보관해두셨어요. 시우의 말에 지연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메모 하나가 지연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어요. 자신이 직접 쓴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작전과 관련된 간단한 암호와 비상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호가 지연의 기억을 번개처럼 되살렸습니다. 최악의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국정원의 비밀 연락망이었거든요. 이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희미한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과연 그 연락망이 유효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면서 지연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8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하나뿐인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지독한 무력감과 살을 애는 듯한 분노가 교차하면서 지연은 밤새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우와 수아는 번갈아 가며 지연을 위로했지만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조태호가 정한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시우의 휴대폰이 고요한 거실의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우는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버려진 폐창고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젯밤 늦게 수상한 차량 여러 대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근 CCTV에 찍혔고 하윤이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도 바로 그 근처에서 끊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지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우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누나, 제발 혼자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요.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제발요. 시우가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아도 저도 군인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라며 동참하겠다고 나섰어요. 지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였습니다. 혼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새벽 어둠을 뚫고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시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 형사 2명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차 안에서 지연은 침착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먼저 단독으로 창고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어요. 그 무엇보다 딸 하윤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폐창고에 도착하자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짙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연은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하며 가장 안전한 진입로를 파악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는 누구보다 익숙했거든요.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몇 대의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녹슨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딸 하윤이가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어 보였지만 극심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조태호와 그 부하 조직원 3명이 하윤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지키고 있었어요. 지연은 시우에게 손짓으로 포위 완료 신호를 보냈고 시우와 수아 그리고 동료 형사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소리 없이 창고를 완벽하게 둘러쌌습니다. 그때 조태호가 하윤에게 다가가 비웃으며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엄마가 안 오네? 크크, 버림받았나 봐?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똑바로 들며 당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드시 와. 그리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전부 다 잡힐 거야. 딸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본 지연은 가슴이 뜨겁게 뭉클했어요. 조태호가 화가 나서 하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쳐들자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듀! 창고문을 박차고 들어간 지연에게 조태호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네. 돈은 가져왔나? 지연은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보이며 하윤이부터 먼저 풀어줘라고 말했지만 조태호는 먼저 가방부터 확인해야겠다고 했어요. 조직원 한 명이 지연에게 다가왔지만 지연은 날카롭게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시우가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경찰이다. 시우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조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시발, 경찰을 불렀어? 약속이 다르잖아. 조태호는 소리치며 순식간에 하윤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어요. 아니야, 나 혼자 왔어? 지연이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조태호는 하윤을 인질로 삼아 질질 끌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물러서. 이 계집애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조태호가 악을 쓰며 협박했어요. 지연과 시우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태호가 하윤을 끌고 창고 뒤쪽 문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뒤쪽 문이 활짝 열리며 수아가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신이 도운 듯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조태호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시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8년 베테랑 형사의 동물적인 감각과 번개 같은 순발력으로 조태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챙강. 조태호가 칼을 휘둘렀지만 시우는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제압했습니다. 조태호가 바닥에 나뒹굴며 칼을 놓치자 지연은 즉시 하윤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엄마! 엄마! 하윤이가 지연의 품에 안기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순식간에 시우의 동료 형사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윤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우가 조태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조태호,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조태호는 마지막까지 악독한 표정으로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크,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우리 조직을 얕보지 마. 그 말을 들은 지연이 차가운 눈으로 조태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28년 전 강릉에서 활동했던 그 조직과 관련 있나? 지연의 질문에 조태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그 작전을 알고 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태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조직의 보스였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28년 전 지연이 목숨 걸고 추적했던 바로 그 범죄 조직의 후계자였던 것이었어요. 지연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그 작전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끈질긴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조태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될 예정이었어요. 시우가 조태호를 끌고 나가면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누나가 시작했던 그 일을 오늘 이렇게 함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놀랍게 연결되어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윤이를 꼭 껴안고 있던 지연은 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엄마 때문에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윤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정의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새벽 햇살이 어둡고 차가웠던 창고 안으로 따스하게 스며들면서 모든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마침내 완성된 정의,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용기와 희망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과거의 무거운 빚을 모두 갚았다는 깊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의 집에는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후와 수아 그리고 하윤이가 함께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태호와 그의 조직이 완전히 일망타진된 후 네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비로소 이루어진 진정한 재회였어요.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달콤 짭짤한 불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정말 진수성찬이었죠. 시우는 이야, 이런 따뜻한 집밥을 먹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라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늘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만 했다면서요. 수아는 하윤이와 금세 친해져서 마치 친언니, 친동생처럼 즐겁게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공통 관심사도 많았어요. 하윤이는 수아에게 군대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수아는 자신의 경험담을 마치 무용담처럼 재미있게 들려주었죠. 두 사람의 밝은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연은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아, 맞다 하더니 또 다른 상자를 하나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28년 전 박진태 어르신이 손수 써놓은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기록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박진태 어르신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을 치료해주던 날들의 소상한 기록, 그녀가 호련히 떠난 후의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그녀를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한자 한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지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여군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아들 시우가 부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닮아서 평생 정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진태 어르신의 간절한 바람대로 시우는 정말 훌륭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일을 계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딸의 갑작스러운 결심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이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윤이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였습니다. 시우가 하윤이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낡은 배지였어요. 28년 동안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하게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배지를 하윤이의 손에 소중하게 건네주며 정의를 향한 이 고귀한 정신이 부디 다음 세대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하윤이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두 손으로 공손히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아도 하윤이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군인과 경찰은 모두 나라를 지키는 동지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며 든든하게 힘을 보탰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광경을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우연히 받았던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거대하고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돌아오다니. 박진태 어르신의 따뜻함이 아들 시우에게로 이어졌고 이제는 손녀뻘인 자신의 딸 하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아라는 훌륭하고 믿음직한 젊은 군인도 이 소중한 인연의 끈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네 사람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처럼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시우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죠. 밤이 늦어 시우와 수아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연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하윤이를 구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시우는 에이, 무슨 말씀을요.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당연한 일이죠. 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아도 지연에게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버스에서의 도움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연은 수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어달라고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지연과 하윤이는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오붓하게 나누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화 시간이었어요. 경찰이 되겠다는 결심, 정말 확고한 거니? 엄마, 나 확신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깨달았어. 지연은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며 네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언제나 응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만은 꼭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윤이는 엄마에게서 배운 용기와 지혜로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고 씩씩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8년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빚을 마침내 모두 갚았다는 평안함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과거의 작은 선택들이 현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활짝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참 맑고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길고 어두웠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과 용기가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기적처럼 연결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결코 혼자가 아닌 따뜻한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박진태 어르신에게서 시작된 선행의 고리가 아들 시우와 지연, 그리고 젊은 세대인 수아와 하윤이에게로 이어지며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28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진정한 운명의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